네, 저희 이제 원가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을 좀 들여다 볼게요. 두 교재 모두 23페이지야. 23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23페이지. 자, 거기 이제 4번에 보시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행태라는 그 두 글자 앞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지금부터 기억을 해줄게요. 행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움직이는 모양. 그걸 행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4.1번에서부터 4.2번, 4.3번 그리고 4.4번까지 토탈 4가지 스타일의 원가를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그림이 보이실 건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칠판 좀 봅시다. 사실 이거는 뭐 제조 원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가들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제조 원가만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제조한다는 것은 공장에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인 거니까 우리 생산을 몇 개나 했는지 그 생산량을 좀 들여다볼게요. 생산량, 그죠? 자, 이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총 원가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 그죠? 자, 하나 만들어봤어요. 하나 만들었더니 토탈 10원이 발생한 거야. 두 개 만들었어요. 두 개 만들었더니 얼마가 발생하느냐? 20원. 세 개 만들었어요. 그럼 얼마? 30원. 네 개 만들었더니 40원.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그런 원가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즉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원가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앞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자주 그리시게 될 건데 이 그래프의 어떤 x축 여기에다 우리는 무슨 말을 쓸 거냐? 조업도라는 말을 쓸 거야. 조업도. 영어로는 볼륨이다. 볼륨. 이 조업도라는 거는 되게 좀 포괄적인 말이야. 되게 큰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 생산량 이것도 조업도고요. 조업도를 생산량 말고 다른 걸로 잡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시간, 뭐 전력 소비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조업도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조업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일을 한 정도. 그러니까 조업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조업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일을 좀 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산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일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즉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가도 그에 비례해서 어떻게 나오더라? 더 많이 나오더라. 즉 조업도가 높으면 원가도 많아지고 조업도가 낮으면 원가도 좀 적어집니다.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여기 세로쪽에다가는 원가의 어떤 그 금액을 좀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 전체 원가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발생하더라는 거죠.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스타일의 원가를 어쨌든 조업도가 변하면 원가도 덩달아서 변하고 있으니까 변하는 원가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우리는 앞으로 변동 원가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변동 원가 혹은 뭐 변동비라고 부를까요? 됐죠? 자,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변동 원가가 됐든 나중에 배울 고정 원가가 됐든 이건 지금 총액이잖아요. 총액, 총 변동 원가 저렇게 총 변동비라고 쓸게요. 여기다가는 총액인데 항상 뭘 같이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단가도 같이 보셔요. 단가. 자, 우리 회계에서 단가 여기다 제가 단위당 원가라고 쓸 건데 그 단위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골뱅이로 많이 표현해요. 이 골뱅이 붙어 있으면 단위당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당 얼마 꼴이냐. 됐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에 10원이면 그 하나는 10원짜리인 거죠? 두 개에 20원이래. 그럼 한 개당 얼마요? 한 개당 10원이네. 세 개 30원이라면 하나당 10원. 네 개 40원이면 하나당 10원. 우리가 이름을 변동비라고 지어줬는데 변동비라는 이름이 붙은 건 저 총액 따라간 거야. 총액이 변하니까 변동비, 변동원가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오히려 단가로 보니까 어떻더라? 단가는 전혀 변하지 않더라. 단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더라. 이걸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놈의 단가를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여기가 10원이라면 이렇게 한 단위당 변동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걸 우리는 변동비라고 부릅니다. 되세요? 자, 그럼 변동원가가 있으면 고정원가도 있겠네. 그럼 고정원가는 대체 뭐냐? 자, 고정원가는 뭐 간단하죠. 우리 생산량이 이렇게 있고 좀 전과 마찬가지로 총 원가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생산량이 하나에서 두 개로 다시 세 개에서 네 개로 이렇게 쭉쭉쭉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원가가 하나 만들었을 때 40원이었거든요.
두 개 만들었는데도 40원인 거야. 세 개 만들었을 때도 40원이고요. 네 개 만들었는데도 똑같이 40원을 이렇게 유지한대. 이런 애들도 있더라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전에 배웠었던 변동비. 아까 전에 뭐 재료원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재료원가는 변동비겠어요? 아니면 고정원가겠어요? 변동비겠어요? 고정비겠어요? 당연히 변동비겠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치킨을 10마리 만들 거면 닭도 10마리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치킨을 20마리 튀길 거다? 그럼 닭도 20마리 있어야 되겠죠? 재료비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만들 거면. 그죠? 자, 근데 치킨을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원가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거냐면 그 가게 임차료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 임차료.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임차료 그게 40원씩 발생하는데 거기서 뭐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임차료를 더 달라고 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고정원가 이렇게 불러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감가상각비도 뭐 기계가 우리 거라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대. 그럼 그거 몇 개를 만들든 상관없이 그냥 40원 이렇게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고정원가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역시나 괄호축에다가는 조업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다가는 그 원가의 금액을 이렇게 표기해 볼 건데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그냥 40원으로 일정하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총고정비야. 이렇게. 반면에 이것도 단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단위당으로서의 고정비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 하나에 40원이니까 개당도 지금 40원이죠. 두 개 40원이면 개당 얼마라는 거야? 20원. 세 개 40원이라면 한 개당으로는 얼마? 13.3원쯤 되나요? 이 녀석은 우리가 한 개당으로 10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아, 이름을 지금 고정비라고 부르는 것은 총액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고정비라고 하는 것인데 단가로 따져보니까 조업도가 올라가면 단가는 오히려 어떤 현상을 보이더라?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것은 조업도와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고정원가라는 것도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면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위당으로서의 어떤 고정원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뭐 암기하실 게 아니라 사실 당연한 거죠. 자, 단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단위당으로서의 변동비, 단위당으로서의 변동원가, 그죠?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 자, 여기는 이 친구들 10원이다라는 거 이거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구했느냐면 그냥 요줄 나누기 요줄 한 거죠. 이렇게 그죠? 즉 총 변동원가를 총 변동비를 뭘로 나눈 거냐면 지금 조업도는 우리가 생산량으로 잡아 놓은 거니까 그 생산량으로 이렇게 나눠 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위당으로서의 고정비라는 놈을 그래서 어떻게 구하신 건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총 고정비를 그죠? 전체 그 고정비를 나눈 거예요. 그냥 조업도로. 지금 우리가 조업도로 써필이면 생산량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생산량으로 그냥 나누면 그만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둘 다 생산을 늘려볼게요. 옛날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야. 과거에 비해서 생산을 많이 했다. 그럼 변동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늘어나면 얘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이게 2배가 되면 얘도 2배. 얘가 10배가 되면 얘도 10배. 똑같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변동비라고 부른다고. 그럼 어차피 같은 비율로 늘어났으니까 약분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단가는 일정하다. 됐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정비는 어떻더라? 말 그대로 고정돼 있더라. 이게 절대로 변해줄 생각이 없어요. 분자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올라갔으니 나누어 놓은 결과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랑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별 얘기 아니죠, 그죠? 자, 별 얘기 아니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은요 원가회계보다는 나중에 관리회계 들어가면 엄청나게 더 중요성이 커져요. 관리회계 시간에 요 녀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되게 간단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거 관리회계 때까지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기억한다는 게 뭐 암기할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논리니까 저것 때문에 과연 헷갈릴 일이 있을까? 이거 2차생들도 아까 전에 OT 때 말씀드렸죠. 뭐 모르는 게 있어갖고 질문한다. 근데 대부분이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딱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민망해해요. 야, 시대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배울 때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 팁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관리회계 약간 수학 같은 느낌 든다고 그랬죠.
수학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1차 방정식 정도만 만들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 만들어서 해를 구하는 거 그런 걸 앞으로 저랑 자주 할 겁니다. 그게 관리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에서 그 짓을 할 거거든요. 근데 방정식을 만드는 건 좋은데 해라는 건 x 그냥 미지수잖아요. 그럼 미지수가 얼마냐라는 걸 구하려면 나머지 값들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상수값으로 확정돼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값들이 변하면 그 변하는 숫자들 중에서 뭘 대입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나머지 숫자들을 다 알아내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미지수고 그 녀석의 값을 구하는 게 바로 1차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식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변동원가가 문제에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공식상에다가 변동원가를 반영한다. 그럼 단가 반영해야 되겠어요? 총액 반영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총액은 편하잖아요. 변동비 자리에다가 총액을 넣었는데 그럼 얘를 넣을 거예요, 얘를 넣을 거예요, 얘를 넣을 거예요, 얘를 넣을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결론적으로 이 변동비는 앞으로 단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야. 왜? 얘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변동비가 얼마니? 총액으로 대답해봐. 그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줘야 돼. 조업도 몇 개에서의 변동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변동비가 얼마니? 그 단가로 얘기해봐. 그럼 10원이요. 끝나면 된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10원이라는 것을 우리 방정식에다 그냥 대입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고정비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식도 외우고 그걸로 방정식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관리회계 들어가서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챕터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놈의 방정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좀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 변수이면 안 된다고. 상수여야 되잖아요. 그럼 상수 역할을 해주는 건 총액인가요, 단가인가요? 고정비는 총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야. 총원가가. 얘는 솔직히 쓰잘데기가 없어요. 우리 회사 고정비 얼마인데 단가로 대답해봐. 그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단서를 줘야지. 조업도 몇 개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만 고정비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총액을 말해봐. 그러면 그냥 40원이요 이렇게 하시고 끝나면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40원이 여러분들 앞으로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랑 고정비의 그래프는 그리는 것 자체는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둘 중에 뭔가 일정한 건 있다. 얘는 단가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총액이 일정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정한 놈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일정한 걸 기억하면 나중에 우리 방정식 만드는 게 되게 편할 것이다. 됐죠? 그래서 거기 24페이지랑 25페이지를 좀 들여다보시면 그림 2-7번 보이실 거고 그림 2-8번 보이실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총원가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단위당 원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하나의 그림 속에 그냥 다 넣어 놓은 것뿐이고 여기서는 그냥 둘로 나눠 놓은 것뿐인 거죠. 됐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표 2-1번이 있는데요. 그 총원가랑 단위당 원가 그리고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누어서 좀 들여다봤을 때 변동원가 먼저 봅시다. 변동원가의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변동하더라. 반면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더라. 그죠? 자, 반면에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총원가가 일정했고요. 단위당 원가를 놓고 보자면 조업도의 증감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더라. 이제 반비례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동비랑 고정비의 특성 그리고 어떤 녀석이 일정하다더라라는 거 요 정도는 좀 기억하자고, 그죠?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4.3번에 보시면 준변동원가, 4.4번에 보시면 준고정원가 앞에 이제 준자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준이니까 이제 영어로 하자면 세미 반만, 그죠? 반만 변동비. 그 다음에 반만 고정비 뭐 이런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체 뭘 뜻하는 거냐 이걸 좀 볼 건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얘들도 2-9번이랑 2-10번의 그래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총원가랑 단가랑 둘 다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단가 그래프는 솔직히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단가 그래프는 보지 마시고 총액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총액 그래프 저랑 같이 그려봅시다. 자, 먼저 준변동원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다 준고정원가 이렇게 준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역시나 괄호축은 조업도 얘도 마찬가지 조업도 이렇게 세로축으로는 원가의 금액 얘도 원가의 금액 이렇게 이제 그래프는 그릴 겁니다. 자, 준변동원가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런 거야. 자, 변동원가는 보니까 그냥 총액만 놓고 보면 이게 변동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동원가의 가장 특성은 뭐냐면 조업도가 빵이면 원가도 빵이에요. 지금 써놓기를 하나부터 써놔서 그렇지 치킨을 단 한 마리도 안 만들었어. 그럼 재료도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업도가 빵이면 원가도 빵이 된다. 그죠? 자, 근데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본 요금이 좀 깔려 있는 거야. 기본 요금이 좀 깔려 있으면 분명히 변동비긴 변동비지만 조업도가 빵일 때 그놈의 기본 요금 때문에 빵에서 출발하지 않고 한 요쯤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 깔고 나머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발생하더라. 요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준변동원가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준변동원가라는 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계선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경계선 삼아가지고 결국 요 아랫 동네를 좀 보세요. 이 아랫 동네는 결국 이런 얘기 아닌가? 조업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즉 조업도가 늘든 줄든 간에 어차피 이 아랫 동네의 원가는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금액을 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저 밑에 동네 영역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만큼은 사실상 고정원가나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밑에 고정비를 좀 깔고 사실상 우리가 변동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위에 이제 얹어져 있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윗동네는 변동비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준변동원가의 특성은 고정비랑 변동비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다. 요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인 체계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떨 때는 준변동원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를 변동비랑 고정비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혼합 원가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혼합원가라는 말도 같이 좀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이제는 준고정원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조업도가 여기가 이제 몇 개냐면 100개야, 100개. 100개까지는 일정해. 아까 전에 고정비 대표적으로 임차료 이런 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커피 머신을 빌려왔어요. 커피를 만드는데 커피 머신에 대해서 임차료를 우리가 1,000원을 줘야 돼. 그럼 1,000원이죠. 얘가. 하나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커피 몇 잔 만들든지 간에 내가 커피 머신 빌려온 값은 똑같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00원의 임차료가 나간다. 고정비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커피 머신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커피가 몇 잔이냐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커피 머신이 무한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100잔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놈의 커피 머신이. 그럼 100잔까지 만든다라고 하면은 커피 머신 한 대면 되는데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100잔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조업도가 이걸 넘어가죠. 그럼 한 대 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럼 한 대 더 빌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되겠지. 즉 특정한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하는 거야. 또 다른 구간을 넘어갔다? 그러면 또 증가한다. 이렇게.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준고정원가라고 불러요. 즉 각각의 구간 내에서는 분명히 고정원가인 것 같은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업도에 따라서 증가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만 고정비다 이거지. 변동비적인 성격도 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준고정원가라고 부르고요. 얘도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도 부를 거냐?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계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 계단원가 이렇게도 불러요. 계단원가 이 말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좀 볼게요. 4.3번의 준변동원가 밑에 왼쪽 그래프만 보세요. 오른쪽 단가는 별로 의미 없어요. 왼쪽에 총원가 그래프 한번 구경해 보시고 보면 이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좀 섞여 있는 형태인 거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4.4번에 보시면 준고정원가도 마찬가지 밑에 그림 2-10번에 보시면은 총액 그래프 단가 그래프 있는데 단가 의미 없어요. 그냥 총액만 잘 보시면 돼요. 계단처럼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밑에 보시면 교재 밑에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각주가 붙어 있어요. 26페이지 보시면 6번 각주 찾으셨죠? 6번 각주 보시면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뭐라고도 부르더라? 혼합원가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하세요. 마찬가지 4.4번의 준고정원가도 제일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의 제일 밑부분을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각주 7번 보일 겁니다. 7번 보시니까 준고정원가의 총원가는 계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더라? 계단원가라고도 부르더라. 이런 별명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원가관리회계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야. 용어에 대해서 약간 오픈마인드 가지셔야 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꼭 시험에서 나올 거다 그런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용어도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에 우리 빼먹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쭉쭉 가셔서 19페이지 가보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 2번에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자, 거기 옆에 여백에다가 메모 하나 할게요.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9장이라고 써주세요. 9장. 챕터 9 9장. 9장이라고 적으셨으면 9장의 제목이 뭔지 정도는 좀 보고 옵시다. 그래도 우리 오른쪽 홀수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챕터의 제목이 다 나와요. 9장을 볼 수 있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 보시면 되겠지. 9장 한번 제목 좀 보고 오세요. 9장. 9장 뭐라고 써 있어요?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죠. 자, 요 녀석을 배우는 데 있어서 9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요 지금 배울 2번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요게 필수예요. 얘를 모르면 9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장 배울 때 어차피 지금 가르쳐 드리는 내용 다시 또 볼 거예요. 다시 볼 건데 그래도 처음에 이런 내용들 다 하나씩 보고 시작하자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이제 9장인데 그 이런 얘기를 미리 좀 할게요. 나중에 9장 가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 그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잖아요. 근데 원가 회계가 몇 장까지냐면 10장까지야. 10장까지. 10장까지가 딱 원가 회계니까 9장이면 원가 회계 거의 끝날 때 배우는 거네. 10장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이질적인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질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이론들 중에서 좀 최신 이론이에요. 10장이. 그래서 걔가 10장에 그냥 별도로 빼놓은 거고 사실 이제 다른 교재는 우리 보고 있는 이 교재 말고 다른 학원 교재는 그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 걔를 그 원가 회계 마지막에 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미국 원서들 같은 교수님들 원서도 보면 변동 원가 계산 요 내용을 보통 원가 회계 마지막 챕터에다가 많이 구성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변동 원가 계산 그 놈이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를 좀 이어줘요. 그러니까 이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놈을 알아야만 관리 회계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 챕터가 돼요. 그거를 모르면 관리 회계를 못 합니다. 근데 그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챕터를 이해하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 요걸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분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1번, 2.2번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칠판 지우는 동안 제목만 좀 읽어보세요. 두 가지 원가가 거기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로 뭐래요? 첫 번째로 제품 원가. 두 번째로는 기간 원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얘네들을 소개해주고 있을 거야. 그죠? 자, 거기 2-3번 하고요. 2-4번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차피 교재에도 있으니까 굳이 뭐 또 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칠판에다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자, 보세요. 이 제품 원가라는 건 뭐냐면 이 원가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원가가 발생하면 걔를 뭘로 잡을 거냐.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도 재무회계 이제 좀 배우셨으니까 차변, 대변, 분계 끊는 거 한 번쯤은 구경해 보셨잖아요. 그죠? 회계 원리. 자, 제가 방금 돈을 100원 썼어요. 현금이 100원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현금이 나갔다. 자산의 유출이니까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100원. 자, 그럼 차변에다 뭘 쓸 거냐라는 문제예요. 차변에다가 제가 뭘 쓸 거냐면 차변에는 제가 그 100원을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저는 그 100원을 왜 썼느냐면 이 커피 만드느라고 썼어요. 근데 이 커피를 왜 만들었느냐면 커피 팔려고 만들었으니까 이 커피는 저 입장에서 뭐야? 이건 재고자산인 거죠. 그러면 100원을 써서 저 방금 뭐 만들었어요? 재고자산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쓸 거예요? 차변에 재고자산 100원 이렇게 쓰면 된다고. 분계 따라오시죠. 차변에는 재고자산 100원, 대변에는 현금 100원. 현금 100원을 주고 100원짜리 재고자산을 방금 만들었습니다. 이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꼭 원가의 발생에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건 아니긴 해요. 발생주의니까. 근데 그냥 돈 나갔다라고 칠게요. 돈 나갔어. 원가가 발생했어. 원가가 발생하는 순간 그놈을 뭐라고 달아놓을 거냐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재고자산으로 달 거야. 재고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보내자 이런 얘기지. 이렇게 왠지 원가라는 두 글자
그 뉘앙스만 놓고 봤을 때는 원가니까 왠지 뭔가 손익계산서의 비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용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재고자산, 즉 일단은 재무상태표에 일단 묻어놓는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커피 100원이라는 놈을 평생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 비용으로 가긴 가. 언제? 팔리면 재고자산이 이름을 바꿔요. 뭘로? 매출원가로. 그래서 원래 재무상태표에 있었던 재고자산인데 이름을 매출원가로 바꾸면서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서 비용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은 평생 재고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매출원가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매출원가가 되어서 요 녀석이 이제는 손익계산서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판매가 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원가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원가가 발생했을 적에는 재고자산에다가 잡아놨다가 나중에 판매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매출원가라는 이름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제품원가라고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다르게 움직이는 놈도 있어요. 기간원가입니다. 자, 원가를 발생을 시켜볼게요. 자, 제가 방금 10원을 또 썼어요. 돈 10원을 썼습니다. 대변에 현금 10원 쓰시면 되겠지, 그죠? 차변에다 이번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돈을 왜 썼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방금 전엔 제가 커피 만드느라고 썼잖아요. 방금 썼던 이 10원은 제가 왜 썼느냐면 이 커피를 판매를 하려면 그래도 광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광고비 명목으로 10원을 방금 전에 쓴 거야. 그럼 대변에는 다시 현금 10원, 차변은 뭐라고 쓸래요? 차변에는 광고선전비 10원. 광고선전비니까 재무상태표예요, 손익계산서야. 손익계산서에 그냥 비용으로 밀어 넣은 거네, 그렇죠? 내가 광고 때문에 썼으니까 광고선전비, 뭔가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해당 비용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재고자산 거친 적이 없는 거야. 얘는 재고자산으로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쓰자마자 그 쓴 금액 그 자체를 다이렉트로 해당 비용 항목으로 그냥 꽂아버리는 것. 그래서 탄생하자마자 그냥 손익계산서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 이 친구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기간원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구장을 이해할 수 있고, 구장을 이해하셔야 관리회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솔직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와닿지는 않은데 나 그래도 이런 소리 들어봤다, 요 정도는 잡고 계셔야만 되겠고요. 메모 하나 합시다. 거기 보시면 2.1번에 제품원가라고 돼 있죠.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여백에다가 이 말을 좀 써놓으세요. 저는 이 그림에다가 적을게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티계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얘는 티계정을 타는 원가야. 티계정을 타는 원가. 반면에 이 기간원가는 이 기간원가도 하나 적어두세요. 거기 기간원가 2.2번에 기간원가라고 되어 있는 제목 있죠. 그 옆에다가 이 녀석은 똑같이 티계정. 근데 얘는 티계정을 안 타요. 그래서 티계정을 타면 제품원가, 티계정을 안 타면 기간원가. 그래서 나중에 구장 가면 얘네 둘을 구분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을 떠올려가면서 우리가 구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늦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제 아직 티계정이라는 게 뭔지 안 배웠으니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티계정 배워요. 그럼 그 티계정에 들어간다 싶으면 제품원가, 티계정에 안 들어간다 싶으면 기간원가.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티계정 배우고 구장 들어갔을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구장 들어가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별명 하나씩만 기억합시다. 자, 둘 중에 하나는요, 무슨 별명을 줄 거냐? 재고 가능 원가라는 별명을 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재고 불가능 원가라는 별명을 줄 거예요. 어떤 게 재고 가능 원가겠어요? 당연히 얘는 재고 자산으로 잠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재고 가능 원가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요 놈의 또 다른 표현은 기간 원가는 재고 자산으로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재고 불가능 원가 혹은 뭐 재고 불능 원가,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별명들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좀 읽어볼게요. 19페이지 2.1번 제품 원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재고 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더라? 재고 가능 원가라고도 부르더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제품 원가는 일단 어디에다 계상하자? 재고 자산에 계상하자. 그러다가 제품이 뭐가 될 적에? 판매가 될 적에.
판매가 되어야 손익계산서로 간다고요. 판매가 될 적에 이름을 뭘로 해서 매출 원가로 바꿔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 그것을 제품 원가라고 하자. 그죠? 자, 2.2번의 기간 원가도 좀 보도록 할게요. 기간 원가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 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항상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그냥 곧바로 처리돼 버린대요. 그래서 기간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고 불능 원가, 혹은 뭐 재고 불가능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얘네 둘을 왜 나누는 건지, 그래서 이거 나누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디다 써먹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구장을 아직 안 배워서. 그래서 구장 배울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고, 그 구장 배울 적에 T계정을 타면 제품 원가, 안 타면 기간 원가, 이것도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알면 아, 그때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그때를 좀 기억하자고요. 지금은. 자, 뒤로 넘어갈게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예제 1번이 있는데 풀 필요 없습니다. 풀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제가 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로 풀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본 강의 때는 시간 충분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스킵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의미가 없어서 안 푸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의미가 없느냐? 우리 합격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복습하실 때 있잖아요. 가뜩이나 1000페이지 넘는 너무나 두꺼운 교재고 다른 과목들도 이제 계속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다른 과목들 개강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막 이게 진짜 손댈 수가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 있다고요. 복습해야 될 거리가.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복습할 내용 많이 만들어버리고 이 커버리지를 확장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괜히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남들은 아무도 공부 안 한 부분,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게 있어. 아이씨, 그건 나만 알아야 되겠다. 그래봤자 합격 못해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데는, 남들이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합격하지 못해요, 그죠? 공부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만 합격할 수 있느냐? 남들이 다 아는 게 있다면 나만 혼자 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맞춰야 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야 60점을 넘는 거지.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면 60점을 오히려 못 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런 아이들을 확실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하려면 제가 보라는 부분들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가실 거냐? 29페이지 갈게요. 이제 29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이제 7번이에요. 7번. 그 앞에 뭐 5번, 6번도 있긴 한데 5번은 안 봐도 돼요. 5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이제 6번 하고 7번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7번을 먼저 볼 겁니다. 7번. 자, 7번의 제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의사결정이라는 말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이라는 거 아까 전에 어디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의사결정이란 우리가 관리회계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는 이 7번 분류는 나중에 관리회계 들어가서 써먹는 거야. 미리 보는 거야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보시니까 7.1번에 보시니까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일단. 자, 관련 원가라는 것은 뭔가 관련돼 있으니까 관련 원가잖아요. 그럼 뭐랑 관련돼 있는 거냐? 그 옆에 보시니까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 걔를 관련 원가라고 한대요. 다시 한번. 특정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대. 그럼 관련 원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밑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문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로 따지면 6번째 줄 좀 되겠네. 거기 보시면 비관련 원가라고 돼 있죠. 비관련 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원가래. 그래서 걔네들은 비관련 원가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장님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는 너무나 수많은 원가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원가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한다. 너무 늦겠죠. 그럼 봐야 될 것만 봐라 이 소리야. 그럼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럼 관련 원가. 이 의사결정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럼 비관련 원가. 쉽게 말하면 그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서 걔를 좀 밑줄을 긋도록 할게요. 자, 관련 원가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로 고려되는 대안들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현금 지출 원가를 말한대요. 지금 읽은 이 한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있어요. 어디가 중요할 거냐? 5글자가 엄청 중요한데 그 5글자가 어디냐? 차이가 나는, 여기다 체크 좀 하세요. 차이가 나면 관련 원가요. 자, 비관련 원가도 일단 읽어볼게요. 비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로 이미 발생된 과거의 원가와 대안들 간의 차이가 없는 미래 현금 지출 원가가 비관련 원가에 해당된대요. 자, 어디다 밑줄 그으실래요? 차이가 없는에다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차이가 있으면 관련, 차이가 없으면 비관련. 자, 잠깐 저를 봅시다. 제가 의사결정 한번 해볼게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가고 있어. 가다가 여기쯤 왔는데 갈림길을 만난 거예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 어디로 가지? 이게 의사결정이잖아, 그죠?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지를 제가 지금 결정하려고 해요.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 A라는 길을 선택하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B라는 길을 선택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해본 결과 A라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막 벌이죠, 벌집들이 막 중간중간 되게 많대. 그럼 좀 꺼려지잖아요. 쏘이기 싫으니까. 그죠? A 안 되겠어. B를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벌집, 말벌의 집들이 중간중간 막 있다는 것은 B도 어차피 똑같대요. 그럼 벌이라는 요소는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고민하는 데 있어서 굳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네. 어차피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한 대쯤은 쏘일 거 아니야, 그죠? 여기로 가도 벌이 있고 여기로 가도 벌이 있다면 벌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비관련 원가요. 차이가 없으니까. 됐죠? 자, 근데 A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벌만 나오는데 B라는 길을 선택하면 그 벌의 꿀을 노리고 곰이 나온대. 곰은 고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곰은 고려해야 되겠지. B로 가면 죽을 거 아니야. A로 가야죠, 그렇죠? 곰은 A에선 안 나오고 B에서만 나온대요. 둘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럼 곰이라는 요소가 나의 의사결정에 지금 영향을 미쳐버린 거야. 차이가 있으니까 관련 원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나 회계사 해보려고 하는데, 나 혹은 세무사 돼보려고 하는데 학원 한번 다녀볼까? 공부를 시작해볼까 말까? 이게 의사결정이잖아. 자,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래, 공부 한번 시작해보자. 기왕이면 학원 가서 오프라인으로 종합반 듣자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뭐 고민하셨어요? 그거 결정할 때 일단 사실 학원비 얼마인지 그거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없잖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도대체 학원비는 얼마야? 그래서 책값은 얼마야? 이건 당연히 보고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자, 학원비나 책값은요, 공부 시작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면 들어가는 원가예요. 하지 마, 공부 뭘 해? 하지 말자. 다음에 하지 뭐. 공부 시작하지 말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으면 학원비나 책값을 쓸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대안, 공부하자, 공부하지 말자. 두 가지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죠. 투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렇죠? 이게 관련 원가라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시는 집이 있고 그 집에 뭔가 예를 들어 뭐 월세가 나가고 있다라고 쳐보세요. 이사할 계획은 없어. 그 월세가 뭐 한 달에 100원이 나가. 그 한 달에 100원 나가는 그 월세는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어쨌든 내가 생존을 하려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월세가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학원 갈까 말까 결정하진 않는다고. 이건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죠. 이게 비관련 원가인 거야.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 원가라는 것은 대안들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차이가 나는 거. 그걸 관련 원가라고 해요. 비관련 원가라는 건 어떻더라? 대안들 간의 차이가 없는 거. 그걸 비관련 원가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 밑에 가 보시면 7.2번 보세요. 7.2번에 보시면 메모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하나 해놓고 하나 메모해 둡시다. 메모 원가는 비관련 원가야. 그래서 괄호해 놓고 비관련 원가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비관련 원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로 메모 원가라는 걸 주는 거야. 메모 원가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자, 메모 원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갔던 그 길을 걸어 볼게요. 쭉 걷다가 여기쯤에 도착했을 적에 갈림길을 만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미 제가 이만큼 걸어왔잖아요.
이만큼 걸어오는 동안 목이 말라서 저는 커피 한 잔 사 먹었어요. 100원을 주고. 그럼 보세요. 제가 A라는 길을 선택해도 저는 100원을 쓴 상태죠. B라는 길을 선택해도 이미 100원을 쓴 상태잖아. 과거에 100원을 썼다라는 사실은 미래에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쓴 거니까. 그렇죠?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어차피 똑같대. 관련 비관련? 비관련이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들은 사실상 우리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 걔를 매몰 원가라고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매몰 원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줄이요. 매몰 원가란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래요. 이미 다 발생해 버렸으니까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이야기한다. 그것을 우리는 매몰 원가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매몰 원가.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한번 매몰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원가, 그런 것들을 매몰 원가라고 부른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미 과거에 끝나버렸으니까 미래 의사결정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자, 넘겨보시면 7.3번에 보니까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울 적에 요 놈이 이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거예요. 기회비용.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기회비용입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자라는 의사결정할 적에 뭐 학원비, 책값 이런 것들 고려했을 텐데 내 방의 월세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학원비가 얼마인지 책값이 얼마인지 분명 보긴 봤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학원비, 책값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더 중요한 것도 있네.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 그죠? 진짜 여러분들의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지금이, 그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다른 데다 쓸 수도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공부하는 데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루 종일 6시까지 이 좋은, 뭐 날씨가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이 바깥에 나가면 재밌는 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죠? 가서 놀 수도 있고, 그죠? 좀 부족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데이트할 수도 있고, 뭐 할 게 되게 많아. 할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누군가는 지금의 여러분들이야 뭔가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포기하는 거 나에게는 너무나 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 나는 한번 도전해볼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누군가는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그게 아까운 거야. 공부 너무나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건 내가 도저히 포기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밖에 못해서.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는 다음 기회에 하자 해서 공부 시작하는 것을 포기한, 미뤄버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 그죠? 즉 내가 뭔가 공부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데 그 크기가 나에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포기할 게 있는데 그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는 지금은 아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의사결정에 뭔가 영향을 미쳐버린 놈이니까 관련 비관련? 이건 관련인 거야. 그리고 그 포기해서 아까워 죽겠는 놈들, 걔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매몰 원가에다가는 비관련 원가라고 메모를 했다면 기회비용은 뭐라고 메모하실래요? 얘는 관련 원가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의사결정할 때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되는 관련 원가야. 네 번째 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줄에 보시니까 파란색 글씨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로 치면 공부하자라는 대안,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많이 있는 거야. 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더라. 마지막 줄이요.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시면 의사결정을 할 적에 뭐래요? 반드시 고려해야 된대. 왜? 관련 원가니까. 이해하셨죠? 자, 나중에 저랑 같이 의사결정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공부하고 나서. 근데 의사결정 문제를 풀 적에 대부분 이놈의 기회비용을 빼먹어서 틀리시게 돼요. 기회비용은 고려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고려 안 해서 틀린다고. 왜 그러느냐?
기회비용은요.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기회비용을 쓰고 계세요. 뭔가 아까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공부만 안 했어도 딴 데 가서 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걸 포기하고 이게 앉아 있다 그냥 아까워 죽겠는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돈 얼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 때문에. 기회비용은 지금 여러분들 다 쓰고 있다고. 그럼 주머니에서 돈은 얼마 나갔어요, 기회비용 값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기회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걸 선택하는 바람에 못 들어오게 한 것뿐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들어와야 될 게 못 들어오게 된 거지 뭔가 새롭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비용으로 안 쳐줘요.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비용은 뭔가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이랑 재무회계 강의를 끝까지 종강하는 그날까지 최재형 선생님의 입에서는 기회비용이란 말은 절대로 안 나올 거야. 즉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봤자 그 안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안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자료로 줄래야 줄 게 없어요. 기회비용은 시험 문제에서 기회비용이 얼마만큼 있습니다라는 걸 줄 거면 뭔가 돈이 얼마 나갔습니다 이 말을 주거나 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얼마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 말을 줘야 기회비용이 얼마구나 우리가 캐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야. 비용으로 잡히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기회비용은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근데 우리가 눈치채야 돼. 이거 기회비용이겠다. 그럼 얼마 나오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알아서 반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걸 저랑 같이 의사결정 챕터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놈의 기회비용은 다시 한번 마지막 줄에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면서요. 그 앞에 이제 와서 읽어봅시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뭐래요? 회계 장부에는 기록되지가 않는데요. 왜?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용으로 잡히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7.4번에 보시면 그 밖의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배우시기엔 조금 지엽적인 감이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의사결정 챕터 가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빼놓은 게 있어서 앞으로 가서 6번 좀 볼게요. 28페이지. 자, 28페이지 보니까 6번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네.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그냥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령이긴 한데 앞으로 이 통제라는 말을 보면 이 말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의사결정에 관련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 배웠죠. 의사결정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올 차례인가? 아까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거 두 가지라면서요. 첫 번째 의사결정, 두 번째는 성과평가. 이제 성과평가 나올 차례야. 통제라는 말을 보면 이 성과평가라는 말하고 좀 연결 지으세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말과 성과평가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건 아닌데 이 통제라는 말을 알아야 이제 성과평가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자료를 분석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통제라는 말은 다 성과평가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1번에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얘를 그냥 성과평가 가능 원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세 줄 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과평가를 할 적에 통제 가능 원가를 반영하시래. 왜? 성과평가 가능 원가니까. 자, 6.2번에 보시니까 통제 불능 원가라는 것도 있대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할 거냐? 성과평가 불능 원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하시래요? 성과평가를 할 적에 배제해 버리시래. 왜? 성과평가 불능 원가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통제라는 말은 그냥 성과평가라는 말하고 연결 지으시면 돼요. 즉 사장님이 성과평가를 해요. 뭐 A라는 사업부가 있고 B라는 사업부가 있어. 혹은 뭐 개인으로 A라는 어떤 개인이 있고 B라는 개인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하려면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봐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봐야지 되는데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쨌든 원가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모든 원가를 다 반영해가지고 이익을 낼 거냐? 그 많은 원가를 언제 다 반영할 거냐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만 따져가지고 이익을 낸 다음에 그 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평가를 해주면 된다. 이런 소리인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왜? 도대체 왜 통제라는 말이
성과 평가라는 말과 연결이 되느냐 요것만 좀 이해시켜 드리면 되겠네. 자, 통제라는 말이 뭐야? 통제. 통제는 컨트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통제라고 한다고요. 자,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커피를 한 잔 사왔어요. 제 입장에서 이 커피는 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통제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내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여기다 놓든 내 마음이잖아요. 이게 통제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 커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마 그죠?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커피가 마시고 싶어도 이걸 막 와서 드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얘는 통제가 안 되겠네,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커피를 딱 여기다 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엄청 되게 중요한 메모가 있어서 칠판에. 그래서 요거에 딱 가리는 거야, 하필이면. 그래서 수업을 모니터링 하시던 학원 직원분이 깜짝 놀라서 우리 강의실로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막 뭐라고 화를 내시는 거야. 뭐라고 화를 내시느냐? 아니 이거 다 가리고 커피를 여기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통제가 불가능한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손 뻗어서 뭔가 닿아가지고 내가 뭔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라고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도 되는 거지. 저는 제가 제 맘대로 여기다 놓을 수 있었으니까 제 입장에선 여기다 있었던 이 책임을 제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리가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한다? 그건 억울한 거지. 그래서 성과평가를 할 적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것들만 반영해서 성과평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 통제 가능 원가는 성과평가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는 성과평가 불능 원가.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배우시면 2장에서 배우셔야 되는 내용은 끝난 겁니다. 32페이지 가보시면 8번, 9번, 10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원가관리회계 내용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재무회계 관점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안 보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뒤로 쭉쭉 넘어가셔서 2장 다 마무리해버리고 이제 우리 3장 갈 거예요. 3장. 오전 시간이 뭐 거의 다 지나가긴 했는데 3장 만만 좀 보고 오전 강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3장. 자, 2장까지가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게 이런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라는 거 그냥 오버뷰로 배운 거라면 3장에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루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3장의 제목을 보시면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상기업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제조기업에 대해서만 열심히 다룰 거라고. 그럼 제조기업에서 원가는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가 요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건데 요 이야기는 그냥 칠판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칠판. 제조기업 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제조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있다고요. 어디라고? 공장,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장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공장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지. 공장. 요게 공장이세요. 그죠? 뭐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까? 뭐 아까 전에 치킨 얘기했으니까 치킨 튀기는 그런 공장이다.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뭐 모구촌, 뭐 할인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요 안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 뭔가 기계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닭들이 막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래서 닭들 막 털도 뽑고 막 이렇게 손질하고 막 튀기고 막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한다. 그냥 가정해 보자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종업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일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서 이쪽으로 간다. 이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닭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있진 않았겠지, 그렇죠? 이 닭들을 공장에다 밀어넣기 전에 원래 처음에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을 거냐면 별도의 어떤 건물에다 보관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별도의 건물을 우리는 창고라고 부를 겁니다. 창고. 여기 창고가 이렇게 있고요. 이 창고에 닭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살아있는 닭은 아니고
그 외부에서 이제 사갖고 온 닭들이야. 양계장이 있겠지 외부에, 그죠? 외부에 이제 양계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로부터 이렇게 닭들을 매입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구입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 닭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이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치킨 만드는 회사인데 이 닭을 뭐라고 하자고요? 걔를 재료라고 한다고. 재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라서 원재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창고긴 창고인데 뭘 쌓아놓은 창고냐면 원재료 창고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재료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공장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투입을 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투입하는 과정을 원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원재료가 사용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따라가고요. 이 사람도 일을 하고 이 사람도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요쯤 되면 이제 치킨이 다 만들어지겠죠. 치킨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치킨을 굳이 여기다가 쌓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또 별도의 창고에다 빼겠죠. 그래서 이쪽에 창고가 또 있어요. 창고가 여기에도 하나가 더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쌓여져 있을 거냐면 예쁘게 포장까지 다 완료된 치킨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치킨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다 완성이 됐고 이제 판매만 기다리면 되니까 얘네들을 제품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는 무슨 창고? 그래서 제품 창고라고 부르시면 되겠네. 자, 공장에서 여기로 빠져나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되어야 하느냐? 다 완성이 되면 여기로 빠져나오겠죠, 그죠? 완성되면 제품 창고에다 쌓아 놓을 텐데 제품 창고에 쌓여져 있는 이 치킨들이 평생 이 창고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언젠간 또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겠지. 언제 빠져나갈까? 뭐가 되면? 팔리면, 그죠? 뭐 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한다. 그럼 판매가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제조기업에서 원가의 흐름이에요, 그냥. 이해하셨죠? 처음에 이렇게 원재료 상태로 있다가 그 원재료는 어디서 났느냐? 당연히 외부에서 구입을 했죠. 사용되면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아마 이렇게 제조가 돼서 그 제조가 다 끝나면, 즉 완성이 되면 제품 창고로 갔다가 쌓아놓은 상태에서 판매가 돼버리면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을 거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제조기업의 어떤 이런 원가의 흐름들을 분석을 할 때마다 이런 그림을 맨날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그림을 매번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좀 약식으로 요약을 할 거야. 회계적으로 어떻게 요약을 할 거냐, 여러분. T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T계정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T계정에다가 요약을 할 거야. 자, 잘 보세요. T계정에다가 요약을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일단 T계정 이야기하기 전에 이 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에요. 자, 그럼 재고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항목인가요? 아니면 손익계산 항목인가요? 이건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재무회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특정 시점 이야기죠. 보통은 이제 기말 12월 31일 시점에 재고자산이 얼마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래서 우린 재고자산이 12월 31일 날 딱 밸런스가 얼마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그죠? 그래서 기말 잔액인데 사실은 기초 잔액은 결국은 전기말 잔액인 거니까 거기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단기말의 잔액으로 가겠지.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재고자산의 기초 밸런스가 있을 거고요. 기말 밸런스가 있을 텐데 얘는 단기 재무상태표에 얘는 전기 재무상태표에서 공시가 되겠죠. 근데 요 놈이랑은 틀림없이 금액이 좀 다를 거거든요. 그럼 이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기 중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증가, 두 번째 감소. 이렇게 1월 1일 날 얼마어치 있었는데 기 중에 이유가 뭔지 몰라도 증가한 적도 있고 이유가 뭔지 몰라도 기존에 감소한 적도 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요 잔액이 딱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회계에서는요 시계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이항시켜서 다 플러스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항등식이라는 걸 쓰지만 회계 시간에는 이런 항등식보다 얘를 T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T계정이라고 하는데 T계정에서 이 세로축이 바로 요 이퀄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퀄 옆에 왼쪽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퀄의 우측에 있는 놈들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다만 요 놈이랑 완전히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다만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항등식은요
부호만 조심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막 이항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그냥 약속이에요. 어지간해선 건드리지 않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왼쪽에 적자. 얘네들은 무조건 오른쪽에 적자. 약속이 서로 돼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어를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차변과 대변 이렇게 부를 뿐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T계정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밸런스잖아요. 이 밸런스를 뭐라고 불러요? 얘네 스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스탁. 얘네들이 특정한 시점 1월 1일 날 요만큼 있었다. 12월 31일 날 요만큼 있었다. 특정 시점의 어떤 스탁 밸런스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더불어서 뭐까지도 볼 수 있냐면 기중에 이만큼 증가했다. 기중에 이만큼 감소했다. 이런 아이들은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스탁이 아니라 플로우인 거야. 플로우. 그래서 스탁과 플로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게 T계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T계정에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재고자산 성격인 게 건물이 3개이다 보니까 총 3가지가 나와요. T계정도 3가지에 걸쳐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친구는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 그래서 원재료 T계정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공장에도 뭐가 있네. 아까 전에 얘를 원재료라고 합시다. 얘를 제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이름을 알아요. 아까 전에 배웠네. 걔 뭐라고 하자고요? 제공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공품 T계정. 이렇게. 그죠? 자, 얘네들은 아까 전에 다 만들어졌으니까 제품. 제품 T계정.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저런 식으로 기초랑 기말 밸런스 스탁을 표시를 해줘요. 기초, 기말. 요 아이들이 재무상태표로 간다는 거지. 얘는 전기말 재무상태표. 얘는 단기말 재무상태표. 얘도 마찬가지 기초와 기말. 이런 밸런스들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교재에서 봤다시피 상기업이라면 그냥 상품이 얼마냐라는 것만 보면 되는데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재고자산의 요놈, 요놈, 요놈 이렇게 3가지를 다 보여줘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금액들을 탄생시키려면 사실상 외부에다 보여줄 때는 얘만 보여주면 되지만 우린 어쨌든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산해야 보여주지.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하려면 얘는 전기말에 이미 계산돼 있으니까 요 놈을 요 놈으로 보내려면 단기 중에 플로우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증가했는지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래서 걔네들을 여기다 적어볼 건데 그냥 단순히 증가 감소 이렇게만 적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느냐? 위 그림에 다 있잖아요. 원재료가 증가한데 어떻게 하면? 왜 증가할까요? 외부에서 사온 거야. 그래서 원재료가 구입되면 그게 곧 원재료의 증가인 거야. 됐죠? 원재료가 언젠가 감소합니다. 뭐 했어요? 원재료를 사용해버린 거죠. 사용하면 그게 바로 원재료의 감소인 거지. 됐죠? 자, 그럼 제공품이 증가한대요. 뭐 하면 제공품이 증가하나요? 이 원재료의 사용은 원재료 입장에서나 감소인 거지 제공품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부터 제공품인 거잖아요. 제공품 입장에서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대로 일로 와서 원재료의 사용 이렇게 변하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제공품이 언젠가는 또 줄어들겠네. 뭐라고 적으실래요? 뭐 하면 줄어들어요? 완성되면 더 이상 여기다 안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공품 입장에서는 완성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완성되는 순간 줄어들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제품의 증가는요. 제공품이 완성된 그 사건이 제공품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제품으로 불려야 된다. 그런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증가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완성입니다. 자, 제품이 언젠간 또 줄어들겠네요. 뭐 하면 줄어드나요? 팔려버리면. 그래서 이 자리는 판매라고 이렇게 적자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기초기말 밸런스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시할 거냐. 이게 재무회계 시간에 관심을 두는 사항이라면 우리는요. 이 금액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그 원가회계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플로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탁이고 이게 플로우라며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공장 들어가가지고 막 만들어지다가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 창고 가서 팔리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인 거야. 이게 플로우라고. 우리 챕터 제목 보세요. 제조기업의 원가의 뭐? 흐름. 이런 흐름을 쭉 보는 데 있어서 T계정에다가 정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보인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무슨 흐름이라고요? 제조 원가의 흐름.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제조 원가 구분하는 거 되게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배웠던 거야. 처음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제조 원가는 세 가지라고요. 약자로 뭐라고 하자? DM과 DL과 OH. 제조 원가는 DM, DL, OH다. 이거를 신나게 배워놓고 그 제조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하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다가 DM, DL, OH 한번 녹여보자고. DM부터 찾아봅시다. DM은 직접 재료 원가. 재료 원가니까 아무래도 어디를 좀 뒤져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여길 좀 보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퀴즈. 얘네들은 밸런스니까 원재료의 잔액이라서 이거 자체를 DM이라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여기 플로우니까, 그죠? 자, 원재료 사갖고 온 걸 DM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쓴 걸 DM이라고 할까요? 뭐가 재료비겠어요? 사용한 거 아니면 사갖고 온 거? 자, 백날 사갖고 와봤자 안 쓰고 쟁여놓으면 그거는 사실상 DM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물은 어디라고요? 공장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딱 표시해놓고 구입과 사용 중에서 뭘 DM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딱 봐도 공장에 들어가야 돼 일단. 그래서 사용한 요 친구를 우리는 앞으로 DM이다 이렇게 부를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결국은 요 녀석인데 이렇게 가는 건데 요 금액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직접 재료 원가라고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DM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DM 찾았으니까 DL하고 OH도 찾아야 되겠네요. 찾아보세요. DL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이 사람들 뭐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얘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재료는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쏙 들어오는 물리적으로 그런 그림인데 인건비 이런 것들은 뭔가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창고에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중에 일부만 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종업원들이 뭔가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발생하는 건 여기서 빵 발생하는 거고요. OH도 뭐 여기에서 뭐 전기세 같은 거 나가겠죠. 이런 애들 감가상각 하겠죠. 이거 뭐 임차료 내겠죠. 뭐 수도세 내겠죠. 보험료 나가겠죠. 별별 다 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OH라고 한다고. 즉 가공원가에 해당되는 DL과 OH는 어디서 넘어온다기보다는 여기서 DL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서 OH가 발생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합시다. 자, 퀴즈. 이게 100원이면 이것도 100원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시. 이게 100원이면 이것도 100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확률은 반반 맞다 아니면 틀리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의 경우에 맞긴 한데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언제 안 그럴까? 이게 100원인데 얘는 80원일 때도 있어요. 그 20원 어디 갔어요? 20원 어디다 보낼까? 자, 대부분 이렇게 오거든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붙었나? D가 붙었네. D가 붙어 있으면 뭐다? 쓰는 건 좋아. 근데 추적이 가능하게 썼어야 DM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00원 중에 80원을 추적 가능하게 썼대. 그럼 나머지 20원은 바꿔 말하면 추적이 안 되게 쓴 거잖아요. 걔들은 어디다 보내자고요? 아까 전에. 걔들은 OH라고 간접재료 원가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아이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이제 오전 시간 끝나니까 리마인드 해봅시다. 다 더해보세요. 뭐라고 하자? 단기총 제조원가 이렇게 둘만 더해보세요.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 이렇게 둘이 더하면 가공원가 혹은 전원원가. 자, 용어 몇 개만 정리하고 오전 강의 마무리할게요. 이 완성된 놈 있죠? 이건 얘가 100원이면 얘도 100원이겠네. 이렇게 그냥 넘어온 것 뿐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완성된 놈. 자, 이 친구는 처음에 그냥 발생한 금액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들. 자, 그러면 그 발생한 원가들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버린 원가들. 얘네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넘어가는 게 얼마냐.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계 완성이 됐잖아요. 단계 완성되어서 뭐가 됐어요? 완성되는 순간 이제 제품이라고 부를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단기 제품이 되어버린 원가다라고 해서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면 얘도 똑같은 놈이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만 더 볼게요.
팔린 놈. 요 놈도 우리가 별도로 빼서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팔려버린 원가잖아요. 뭐라고 할까? 얘는 매출 원가 하시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T 계정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 얘를 구해봐라, 뭐 이런 애들을 구해봐라, 혹은 뭐 얘를 구해봐라, 혹은 뭐 기본 원가를 구해봐라, 가공 원가를 구해봐라, 혹은 뭐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해봐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마치 퍼즐 맞추기 하듯이 다른 숫자들 주고서 이리저리 막 더했다 뺐다 하면 다른 뭔가 이빨 빠진 애들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그게 3장에서 우리가 연습할 내용들이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T 계정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오후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그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체적인 건강과 또 멘탈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잘 먹어야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막 몸 만들고 살 빼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잘 드시고 나중에 뭐 오늘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좀 진도 나가다가 그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